몇 명 정도. 반갑습니다. 연습 없이 가는 방송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4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준영씨 나와주셨네. 네,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우리 이강사님.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예. 자, 우리 예고 없이 바로 방송에 들어가니까 노준영씨가 놀래가지고 편집이 없는 방송, 대본이 없는 방송, 지식에 감춤이 없는 방송,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나는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바쁘다고 그러고 강의가 많아서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감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팟빵 게시판에서 다음 방송 올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도 말이야. 시간 언제 되냐 그랬더니 매 아프다, 바쁘다, 배고프다, 주로 뽀다로 푸다, 슬프다, 고프다, 아프다. 우리 팟빵 게시판에 남양주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초보인 제가 즐겨 듣는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낯선 용어들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지만 반복해서 듣고 또 찾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명쾌 이샘, 너무 젠틀하시고 박식하시고, 오케이. 육회 김샘, 가끔 아저씨 유머를 하지만 과하지 않으시면서 웃기는 말씀 때문에 지루하지 않네요. 자, 좋은 강의 감사하고 초보 명찰 떼면 방송 참여도 하고 싶어요. 빨리 새 강의 올려주세요. 자, 이런 이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아재 개그를 한다고 지금 디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아주 최신 개그를 한번 해볼까? 성대묘사 이런 거도 가능한데? 묘사가 아니라 모사. 성대묘사 아니고? 모사. 모사? 무식한 놈. 모창할 때 그 모사? 모사. 넌 왜 성대묘사로 들었을까? 성대모사. 또 물어봐? 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해도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야, 이놈들아. 내가 저성에서 정주영하고 박근혜하고 목소리가 똑같네. 머슴한테 이놈들이 우리 자식놈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놈들아 내가 밤참을 못 이룬다 이놈들아 메인은 우리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이야. 이건희하고 또 똑같네. 우리 집 제사에 와본 적이 없어. 야, 삼수갑산이 맞을까? 산수갑산이 맞을까? 삼수갑산이라고 북한에 지명이 있잖아. 아주 오지잖아. 오지 탕만 그쪽이야. 왜 갑자기? 그거 안 해. 잘 모르잖아. 산수갑산이라고 쓰는 사람 많아. 삼수야, 삼수. 그런데 호위호식일까? 호의호식일까? 몰라. 호의겠지. 호의. 자, 문자질 하지 말고, 공지사항. 우리 지금 자, 장소. 우리 이제, 오프라인 모임. 공간 더하기를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최대 20명이래. 근데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25명 정도 되겠지. 강남구 역삼동 819-10번지 세경빌딩 4층에 있어요. 이제 20일, 13일에 이제 13일까지
계약금을 넣어주면 이제 예약이 어. 된 걸로. 근데 이제 일단 여기를 장소를 픽스를 하고 음. 그리고 상황을 봐서 음. 장소를 이제 옮길 수도 있다. 일단은 음. 어디? 공간 더하기. 강남 번점. 강남역. 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8-10번지. 819. 819-10번지. 역삼동이어도 강남역 근처에 있는 거죠. 세경 빌딩 4층이에요. 강남역 바로 자, 앞에. 우리 이제 참여하시겠다는 분들 우리 이제 명쾌 김영석 대표 육회? 그러니까 육회. 내가 명쾌할까? 육회 김영석 대표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확한 위치와 장소 이거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우리 육회 김영석 대표 전화번호는 팟빵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팟빵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그러면 정확한 위치, 전화번호 이것을 그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최대 20명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1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일날 돼서 많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뭐 어떤 다른 초비상 수단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비상수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20명이든 뭐 50명이든 100명 와도 돼요. 100명 와도 다른 방법을 쓸 테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공간 더하기라는 공간 더하기 강남 본점.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공지사항에 나죠. 내가 폐찰사례 또 얘기해야 될까? 최근에 우리 본방 우리 유료 방송으로 얘기했던 경기도의 상업지역 그게 물건 말이에요. 그걸 30회 예고편을 올렸다가 30회 본방은 내가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추천 물건으로 유료 추천 물건 5만 원인가 뭐 7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이게 뭐 한두 명한테 5만 원, 7만 원 받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실제로는 내가 들어갔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지인이 들어가자라고 해서 내가 추천을 했고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 그분은 거의 최저가 근처에서 주면 주고 말면 말자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 경매 기간이 임박해서 사건 번호가 2016 타경 18800 동두천시 생현동 709-2번지 감정가 한 26억이고 9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내가 시세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당 한 5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땅이더라고. 못 받아도 400만 원 받는 땅이야. 상업지역이니까. 네. 동두천 중앙역 근처에 있는. 정말 돈은 뒷전에 가도 16억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한 12억은 써야 된다 라고 했더니 내 말 안 듣더라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 쓰고 들어가서 몇 명이 응찰했느냐 10명이 넘게 응찰을 했어요. 14명. 14명인가? 10명이 넘게 응찰해가지고 낙찰가는 16억이 낙찰이 됐어요. 네. 16억이 낙찰이 돼서 실제는 누가 받아갔느냐면 베리타스 자산관리대부라고 하는 데서 받아갔는데 이게 채권자라고 채권자가 방어 입찰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뢰인이 그 MPL로 물건을 얘들하고 계약을 하고 얘들이 실제로 이 금액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청구액이 얼마예요? 청구액이 지금 12억인데 여기 채권 최고액이 지금 1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찰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MPL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사기는 뭐 전차 가격 정도 12억 정도에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노준혁 씨 그 대부업 등록 MPL 할 수 있는 대부업 등록 언제 나와요? 네.
나온다 하면서 안 나오고 있네. 이게 갑같이 내일 모레 이거네. 회사가 생겨도 금감원에 등록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NPL 할 수 있는 게요? 네, 그렇죠. NPL 사례. 이게 여기 청구 금액이 12억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하로 샀을 것 같아요. 이런 좀 권리 분석이 복잡하고 많이 유착된 그게 12억이라 하더라도 네. 그때 당시에 경매 신청할 당시에 12억이었지. 네.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지연소래금 붙어서. 이자가 팍팍팍 올라갈 걸. 한 1, 2억 정도 붙는 거는 금방 붙을 걸. 근데 한 12억에서 13억 이 선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래 봅니다. 자기들 청구 금액 다 주고 샀을 거. 그러고 얘들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네. 예, 기일 변경을 했다는 얘기는 그 NPL 협상이 진행됐다는 얘기하고 예. 그래 보면 돼요. 제가 이거 한번 보니까 네. 16년 11월 달에 채권이 양도됐더라고요. 예, 그때 NPL을 매입한 거죠. 그리고 이거 변경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을 채운 다음에 그 금액만큼 써서 낙찰을 받아 상계시키려고 그러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NPL 전문가로 나가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추천해준 물건 한 개입이 한 4억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놓쳤다. 그래서 참 아깝다. 두 번째 낙찰 실패 사례가 뭐냐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인데 이거는 이제 의뢰인이 있었어. 의뢰인이 하나 사달라 그래서 찾다가 괜찮은 걸 추천해 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시한 금액이 최소한 1억 8천은 넘겨야 된다. 전차 가격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야 명함을 내민다. 꼭 낙찰 받고 싶으면 2억 천을 넘기라. 내 생각대로 그대로 됐네. 낙찰이 2억 1,257만 원이 낙찰됐고 한 8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몇 명인가요? 12명 들어왔네. 12명 들어왔나? 이거도. 그래서 이 현장에 직접 갔는데 이 양반 얼마 썼냐면 이 사람도 최저가 근처에서 썼다.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200평 전원주택이 이게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걸 1억 3천에 산다? 이게 너무 과하다. 너무 욕심이 많다. 이렇게 경매로 사면은 무슨 그저 죽는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나는 그날 같이 좀 가달라고 해서 나는 떨어질 거라고 아예 얘기는 하고 이 금액 쓰면 무조건 실패할 거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경매법정이 처음이고 그래서 분위기를 파악을 한번 하고 네. 그거 중요하죠. 존나게 한번 떨어져 봐야 인생의 쓴맛을 한번 봐야 이게 입자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떨어질 것 예상하면서도 한번 느껴보라고 해서 그냥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떨어졌고 또 낙찰 받은 것도 있지 않으신가요? 낙찰은 받았는데 네. 공면 물건인데 포천에 있는 포천군인가 있어요. 포천시 관인면 초가리 545번지 공면 물건이거든요. 네. 공면 물건인데 감정가 1,700. 6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한 20-30%대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그 도로가 지방도 2차선 도로가 옆에 있는 한 100평 정도 되는 지목원 잡정지였는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근데 그게 공유 지분이 나왔어요. 근데 경매상 채무자의 공유 지분의 비율이 얼마냐면 90%가 넘어 한 95% 정도 돼. 나머지 4명이 한 1, 2%씩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거의 이 사람이 거의 정권을 휘둘러도 안 되겠나 이거지. 그리고 그 땅은 실제 뭘 하고 있냐면 사슴 목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슴 목장을 하고 있는 이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되팔 목적으로 668만 영찰했는데 4명 영찰해서 낙찰을 받았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전화가 왔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 가격에 꽝 됐다. 그래서 공매에서의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고 경매에서의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고 이게 좀 공매에서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대한 제도를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 공매는 어떤 방식으로 그게 진행되는 거예요? 공매는 누가 낙찰이 되잖아? 그럼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하겠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야. 경매는 그렇지 않잖아. 우선 매수 신청을 미리 해야 되잖아. 그리고 우선 매수 신청은 1회에 하나잖아. 근데 얘들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최저가에 딱 낙찰 딱 되잖아. 그럼 그때 딱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그런 일종의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더니 자기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다. 근데 이거는 세무서 쪽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지. 자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자기네들이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무슨 제한하는 게 있어. 공무원 제한 제도 같은 게 있어. 그 행정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제한 제도를 해가지고 그게 채택이 되면 공무원한테 무슨 보너스 같은 게 주어지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당신 좀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게 대한 명쾌한 대답을 못 들었는데 어쨌든 10억짜리 그 다음에 2억짜리 600만원짜리도 떨어지고 원래 안에 낙찰 받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 실패의 연속, 폐찰의 연속 되고 있습니다. 좀 쉬어가는 해로 이렇게 넘기는 게 어떨지 아예 그냥. 그래요. 네. 현재 상황이 그렇고 공지사항 없으면 오늘 주제 주택임대차보호법 4번째 시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한 10시간 얘기할 수 있다며. 9박 10일 얘기할 수 있나? 9박 10일 가능하지. 오케이 9박 10일 가는 걸로. 자, 저번 시간에 뭘 했죠? 지난 시간에 보증금 채권의 우선 면제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제 우선 면제권을 했는데 우선 면제권을 이제 가지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선 면제권의 요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선 면제권이 어디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우선 면제권이 이제 우선 면제권의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니까 주택으로부터만 우선 면제를 받느냐. 그런 게 아니라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로부터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보증금 채권이 양도가 되었을 때 이때 우선 면제권이 그대로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우선 면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이 관리 태도예요. 그러니까 임차권을 양수했으면은 우선 면제권을 가지게 되는데 보증금 채권만 양수해가지고는 이제 우선 면제권을 가질 수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서 이 보증금 채권을 금융권이 양수를 했다면 이제 우선 면제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을 좀 바꿔놨다. 자, 이런 정도를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우선 면제권의 대상이 되는 그 주택, 그 다음에 대지. 이거는 누가 소유하는 것이어야 되느냐면은, 임대인이 소유하는 주택과 대지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설사 우선 면제권의 요건을 충족을 했다 하더라도, 이때도 이제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임대인 소유. 그러니까 언제 임대인 소유해야 되느냐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 소유여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대지하고 주택이 임대인 소유였는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는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항력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제 우선 면제권의 대상이 돼요. 근데 자, 그 대지가 있고 그 위에 미등기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이 설정이 됐어. 임차인이 들어왔단 말이야, 미등기 주택에. 그리고 임대차 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은 미등기 주택이 만약에 경매가 되었을 때 경매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지. 자, 이런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지 소유자가. 주택은 그냥 냅두고 대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 이랬을 때 대지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의 양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대지 소유자가 소유자로 있는 동안에 이 대지에 관해서 경매가 들어왔을 때 주택 임차인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지위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였기 때문에 그게 우선 면제권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우선 면제권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은 우선 면제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마치 이제 우선 면제권이 뭐하고 유사해? 저당권하고 유사하죠. 그죠? 법정 담보 물권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별로 재미가 없는가 봐.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어. 정말 낙찰을 3번 하고 나니까 폐차를 3번? 폐차를 3번 하고 나니까 낙찰이 아니라 낙찰 3번 하면 배불러가지고 뭐 흐뭇하겠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우선 면제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지만 넘어간 경우에 대지만 넘어간 경우에도 최초의 우선 면제권의 대상인 그런 대지였다면은 여전히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라는 것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거니까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 오늘 할 얘기는 계속 우선 변제권 계속 우선 변제권 투 하는 거야? 난 지난 시간 정리한 줄 알았네. 그래 좋아 투 각 사례별로. 좋아. 그래서 뭘 얘기하다가 이 대본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야. 실시간으로 우리 저거 받을까? 질문? 실시간으로 질문 받으면서 막 그래 해주면 진짜 쟤들 대본이 없구나. 이 딱딱 소리 나기 바로 틀려. 자, 우선 무조건 계속 시부리 봐. 네가 하는 거 다 시부리 봐. 내 이 말 하다가 끊겼지. 네네. 우선 면제권이라는 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채권자하고 우열 관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주택 임차인보다 선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다. 이러면 이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를 못 받겠지. 그죠?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보다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가 있어. 그러면 이 가압류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는 변제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가압류 채권자에게도 우선 면제권은 없잖아. 가압류 채권자는 그냥 가압류만 걸어놨을 뿐이지 우선 면제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둘이는 안분 배당이네. 그렇죠. 둘 사이에서는 이제 안분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것은 원래 이제 배당금을 이렇게 공탁을 한단 말이에요. 배당금을 공탁하는 가압류 채권자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가 됐어야 돼.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 난 이후에 가압류를 냈다. 그럼 일반 채권자네. 이런 자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근데 배당 요구를 하려면은 또 뭐가 있어야 돼?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가압류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니다. 집행권을 획득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만 배당 절차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집행권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니 뭔데? 니 뭐 집행권은 없잖아 임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개못도 아니잖아. 이래 나온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차인 중에 소액 보증금 우선 투권 요거 가지고 있는 주택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그렇지 최우선 면제권. 소액 임차인으로서 일정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배당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임차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은 굳이 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 요구를 해서 소액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액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 일자도 구비했다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순위로 저당권이 있어. 그 다음에 2순위로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소액 임차인이 확정 일자도 부여받았어. 그 다음 3순위로 뭐 가압류 채권자들 그 다음에 무슨 압류 채권자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배당을 할 때는 최우선적으로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배당을 하는 거예요.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그렇지.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보증금액 이 부분은 우선 변제권의 순위에 따라서 추가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당권이 조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가져간다는 얘기네. 네. 그런 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융자가 있는 집에 월세를 놓는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 최우선 변제금만큼만 보증금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방빼기 같은 거.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이건 이제 좀 주의를 하실 게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주택에 경매가 들어가는데 넉놓고 있으면 자기는 무조건 우선 면제, 뭐 대항력의 요건도 구비할 필요 없이 우선 면제를 받는데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들어오기 전에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가령 뭐 주민등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으로서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럼 그 대항력 요건이라는 거는 그 경매 개시 등기 이전에 전입 신고만 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인도하고 전입 신고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그래야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우선 면제해 주는 거 아니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배당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도 배당 요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 요구가 있어야지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은 이게 등기부에 이제 이게 잘 안 나타나 있는 채권자들. 근데 민법이나 무슨 상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애 엄마다. 울어야 젖을 준다. 이거야. 젖을 준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이제 뭐 당해세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각종 세금이 주로 되겠네요. 그런 것들은. 뭐 세금은 별도로 우리가 이제 뭐 징수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민법이나 상법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사적인 권리들 이런 권리들이 배당 요구가 있어야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이제 우선 변제권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원래 써야 된다.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해야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대항력의 요건도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았어. 근데 우선 면제권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 걸리면은 대박이지. 요거 걸리면은 이제 괜찮은데 네. 이게 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자, 첫 번째는 이 주택 임차인이 실제로는 그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원래부터 이 사람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인데 네. 이게 주택 소유자가 돈이 없는 거야. 주택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이 뭐 수두빽빽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이랬을 때 이 채권자가 자기 돈 받겠다라는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를 주택에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임대차 계약서 쓰는 거지. 그리고 보증 금액을 어떤 보증 금액으로 쓴다? 소액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는 거야. 계약서를.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 그래놓고 확정일자도 그 주민으로 전입신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까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냐면은 주택 가격에 지금 3분의 1 이렇게 돼 있나요? 2분의 1. 주택은 2분의 1, 상가는 3분의 1. 주택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저당권자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담보를, 그러니까 채권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다라고 하면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면제도 인정을 안 하고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면제권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채권 담보 목적이냐 아니냐는 이게 사실은 이제 경매 참여하는 사람이 이것까지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 직원 가지고도 될까요? 그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주택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돼요. 이런 경우 어떨까? 질문.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는 얘대로 가보니까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주택임대보호법을 적용을 받을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제 적용 범위 문제가 돼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로서 보호를 받으려면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여야 돼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건물인데 일부는 주거용으로 쓰고 일부는 주거 외 목적으로 쓴단 말이지. 이랬을 때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겸용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겸용 건물. 그러니까 이 겸용 건물, 그러니까 우선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어.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 안을. 그 안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줬다면, 그러면 임대인이 뭐로 바꾸는데 동의를 해준 거예요. 주거용으로 바꾸는데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의 허락도 안 받고 주거용 건물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바꿨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의정부에 전에 상가 건물이 경매로 나왔거든. 단층 상가야. 아파트 앞에 단층 상가야. 그래서 그게 101호였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 다른 상가들은 102호, 103호, 104호, 106호는 전부 다 그냥 상가로 쓰고 있어. 근데 그 101호만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안에 열어보니까 전부 싹 주거용이야.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원룸처럼 이렇게 쫙 전부 주거용으로 바꿔놨어요. 어떻게 될까?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주거용인지 아니면은 뭐 근린생활시설인지 이건 공부에 나오잖아. 공부는 당연히 근린생활시설이지. 공부상의 기재가 그 완전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고 자료는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실제로 중요하게 그러니까 실제 주거용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면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 상가로서 임대차를 했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주거용으로 바꿨다 라고 한다면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실제로는 쓰고 있고 그리고 주택을 전제로 해서 임대차를 했다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현황이나 아니면 용도나 이런 거보다 그 임대차 계약 당시에 거기 계약서에 뭐라 적혀있냐 그게 그렇죠. 예,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민법 공부하는 교과서에 보면은 공부상의 기재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다 배웠을 거야. 왜 배웠죠? 그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공부상의 기재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 왜냐면 모르잖아. 실제 어떻게 임대차를 놨는지. 그죠? 그러니까 공부상의 기재가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한다면은 임대차 계약서에도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근린생활시설을 적혀 있을 거단 말이야. 그러면 주택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임의대로 주거용으로 썼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자, 그게 상가를 주거용으로 완전히 싹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살다 나가고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자, 이건 상가로서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주거용으로 계약합시다. 주거용으로 계약하는데 이게 공부상 상가로 돼 있으니까 그냥 계약서 내용대로는 형식적으로는 상가 있는 대로 그냥 내가 이제 뭐 처벌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임차인 임대인끼리는 그런 묵시적인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이게 뭐냐 이거야.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법률 용어로 처분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법적 분쟁이 생기면 처분문서는 처분문서 기재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해석의 대원칙이야. 두 사람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내심의 의사는 그게 아닌데. 그렇지. 그래도 그래도 일단은 해석은 처분문서는 문서 기재대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려면은 그런 합의가 있었음을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증명하려면은 이제 경매상 채무자인 임대인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을까? 괜히 뭐 자기는 이미 자빠지는 인생이 뭐 그런 거 임차인까지 신경 써주겠어? 나가는 년이 세간 사들이는 거 봤어? 그러면은 그 뭐 점포나 뭐 사무실 이런 데가 이제 뭐 건축물 이제 미등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건물일 때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은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돼요. 보호 대상이 돼요. 미등기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주택이라면 여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뭐 임대 계약서는 있겠지. 계약서인데 거기에 만약에 사무실이라 써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렇죠. 그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실제로 이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따져봐야 돼. 이제 뭐 사무실 용도라고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때 실제 이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떻게 체결했느냐. 만약에 이제 사무실로 되어져 있고 주택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일단은 그 처분 문서에 문서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건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여지는 있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들어갈 때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러잖아. 그죠?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증명을 할 수는 있겠지. 그 이제 그 내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자,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공부상의 기재가 매우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실제 용도가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따진다.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는데 이걸
임의대로 주거용 건물로 바꾼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용도를 보니까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주거 외 목적으로 써요. 네. 시골 가면 이런 거 많아. 네. 막 편의 이렇게 슈퍼 안에 집 있고 그렇지, 이런 그렇지. 경우 있잖아요. 네. 전방이라고 해. 네. 전방. 그렇지. 요즘 막 보기 힘들더라. 요게 이제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판단할 때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겸용 건물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겸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냐. 이게 이렇게 돼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쓰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쓰는 경우라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희한하지.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겸용 건물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나오는 거지. 여러 가지 학설이.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판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일부 견해는 면적 가지고 비교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요. 주거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주거 외 면적이 얼마냐. 주거 면적이 많으면 50% 초과되면 그러면 주거용으로 보자.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반면에 이제 비주거용 건물이 비주거용 부분이 면적이 더 많다. 그러면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한 목적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 한 목적적으로. 이게 한 목적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말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판단한다는 거거든. 목적에 부합한다는 게 어떤 목적에 부합한다는 거겠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렇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이걸 고려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될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방에 5식구가 애새끼 3명 데리고 거기서 과자 팔면서 그렇게 온 생계를 다 꾸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건 집 쫓겨날 처지에 있으니까 그거는 상가보다는 주거용으로 봐주는 게 맞지. 그렇죠. 그래 보자. 그렇지. 그게 이제 대부분의 입장이에요. 면적이 조금 적더라도 한 목적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여튼 대부분 판례 보면은 이렇게 한자어를 많이 쓰잖아. 기와 침식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기와 침식. 기가 일어서고 와가 눕고 침이 자고 식이 먹고 일어나고 자고 먹고 이제 이러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임대차 계약서 상에 뭐 사무실로 돼 있던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구나. 기와 침식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장소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래 걔들은 그냥 먹고 자고 누고 똥 싸고 거기서 다 하느냐 이래 보면 그래 쓰면 되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매 물건 보다 오면. 요즘에 이제 이런 골목 상권이 점점 죽어가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금리도 올라가면 형편이 어려워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금 말씀하신 판례가 되게 유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일가족이 거기에서 산다. 그러면 되는 걸로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게 맞아요. 면적이 조금 적더라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임대차 목적물이 이제 근린생활시설이야. 그리고 실제 다방을 해. 근데 다방에 내실 같은 게 있잖아. 다방 내실에서 주로 뭐 해요? 고스톱 치겠지. 그 임차인이 그 다방 내실을 생활 공간으로 쓰고 있었어.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냐 못 받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거는 다방으로 봐줘야지 주택으로 보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숙을 임차해가지고 살았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숙을 전체를 방이 10개짜리 여인숙을 임차를 해가지고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썼어. 여인숙 그 영업을 하면서 여인숙 방 2개는 주거용으로 썼단 말이야.
방 10개짜리인데, 그 중에서 8개는 여인숙으로 이제 계속 쓰고,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냐 아니냐라는 게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그것도 뭐 그냥 예인숙으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주택임대차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마켓을 임차를 해가지고 일부 네. 공간을 주거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온 가족이 다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어. 그거는 주택이라고 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항목적 거기에 한 표를 던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식구들이 같이 사냐 안 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예. 대충. 다방 내지에 식구들이 그 다방 내실에 옹기종기 다 살면 어떻게 돼? 그러면 좀 판사들이 판단을 좀 다시 해보지 않았을까? 아, 그런 경우도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인데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그 상가로 등록된 사무실로 등록된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거기에 업무도 보면서 침당을 깔아놓고 자기도 해요. 상가예요. 그거 상가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업무 시설이라고 봐야지.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임차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자게 돼. 그러니까 점점점 침대도 갖다 놓고 TV도 갖다 놓고 소파도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신발 신고 있으니까 불편해. 그래서 온돌도 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문 딱 열면 완전 주택이야. 이게 임의로 개조한 거예요. 임의로. 이러면 이제 주택임대차라고는 할 수가 없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더 빡시게 보호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주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 상가임대차도 최근에 개정돼가지고 좀 많이 그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많이 좀 개정이 됐잖아. 2015년도, 16년도 계속 개정이 돼요. 아마 13년도에 크게 개정이 될 것 같고. 상가임대차는 우리가 따로 시간 내가지고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지금 4회째인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한 2회 정도 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선 면제권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우선 면제권 정리를 하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부수적인 여러 가지 다른 규정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 예를 들면, 자,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 대항력의 요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주민으로 딴 데 옮기면은,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사를 못 가게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고, 그리고 딴 데다 전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기존의 대항력.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등기를 할 때 등기 사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주택을 인도받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 확정일자 부여받은 날, 이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뭐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요건, 주민등록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도 마찬가지야. 임차권 등기를 하고 주민등록을 딴 데 옮겼다,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는 게, 자, 나는 월세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채권적 전세니까 전세권 등기하는 게 임대차 등기하는 것보다 세지 않냐. 전세권 등기를 했어. 그리고 주민으로 딴 데 옮겼어요. 대항력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세권 등기에는 주민등록일자, 그 다음에 점유를 시작한 날짜, 확정일자, 부여일자 이런 것들이 등기사항이 아니야.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하고 딴 데다 전입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없어질 수가 있다. 요즘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전세권 등기한 날 그 날짜만 순위를 따져가지고 배당받아갈 건 받아가는 거죠. 전세권자로서의 순위는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그렇지. 거고, 그 다음에 임차권자로서의 순위도 여전히 있는데, 임차권자로서의 순위가 유지가 되려면은 대항력의 요건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때 등기할 당시에 전세권의 그 물권 순위만 유지된다는 그렇지. 얘기가 그럼 되는 그 거죠. 사람도 임차권 등기를 또
해놓고 갈 수 있나요? 차라리 전세권 등기 그렇게 할 것보다는 임차권 등기하는 게 낫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 등기. 이중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전세권 등기하면 좀 세지는 것은 있잖아. 경매 청구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소송을 안 해도 보증금 안 주면은 바로 이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장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알고 있으면은 뭐 장점 계속 활용하면 되지. 그죠? 알고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못 받았어.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수단으로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될까? 이게 사실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괴로운 일이야. 괴롭습니다. 그만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발음 정확하게. 이게 진짜 괴로운 일이에요.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은 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없다고 배째라 그런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사실은 별 방법이 없어. 배를 찢어주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간단하게는 뭐 방법은 일단 지급 명의 신청이 제일 나을 것 같다. 그 사실관계를 다투서 본안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잖아요. 친구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 못 준다. 다음 애가 들어오면 주겠다. 그럼 걔는 돈이 없으니까 딴 데도 못 가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럼 이제 이게 딴 사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첫 번째. 네. 제가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철저한 의리 되라. 의리 되라. 그러니까 열심히 집주인을 도와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전단지 돌리고 전단지 돌리고. 내가 왜 이걸 강추를 하느냐면은 법적 분쟁으로 가면 그러면 무조건 채권자의 손실이 생겨요. 손실이 안 생길 것 같지. 시간, 비용 다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봐야 돼. 요거 집 잘 나가는 집이라서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 나간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기다릴 때도 집주인한테 승질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면 본인이 그냥 갑이 되는 거예요. 사정도 봐주고. 내가 예전에 우리 집 이사할 때 내가 이제 전세를 살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사 당일날 그 전세 잔금 이제 가지고 와야지 받아가지고 나가잖아. 그 집주인은 그냥 돈 없다고 이제 이게 돼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계약이 됐어. 살던 집은 계약이 됐고 우리도 이제 어디로 이제 옮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내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더라. 그 입주하는 날 이사 들어오는 날 그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화가 온 거야. 전화 와가지고 자기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셨더라. 근데 아버님이 이제 무슨 그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무실 책상에서 돌아가신 거야. 변사지, 변사. 그러니까 이분이 이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현금으로 뭐 얼마를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현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현금으로 다 찾아놓은 거야. 잔금 줄 거 이런 거 수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찾아놨는데 돌아가시니까 과학수사대가 와가지고 쳐버린 거지. 여기 못 들어오는 거지. 현장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저기 돈이 있는데 가져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요. 우리도 그 돈 받아가지고 딴 데다 갖다 줘야 되는데 야,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짜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집주인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마침 또 이 집주인이 그 집의 명의자가 누구냐면은 아들이야, 아들. 아들은 유학을 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있긴 한데
매덕을 당장 어떻게 융통을 해? 융통을 못 하잖아. 그날 또 토요일이야. 그 대출이라도 그 담보 대출이라도 받으면 될 텐데 토요일이니까 은행도 문 닫았지. 그래가지고 참 깝깝하더라고. 어떻게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 방법이 없더라고. 이 친구한테 몇 군데 전화했는데 돈 융통이 안 됐어. 우리 마누라가 더 세더라고. 그 동네 아줌마들한테 전화 몇 통 하더니 돈을 매덕을 융통이 오더라고. 마누라가?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니는 뭐 했어? 나는 신용이 그래야. 그러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넘버 3에서 걔 그러잖아. 포장마차에서 우리가 직업이 돼서 그렇지. 지금 당장 캐시로 매덕을 땡길 수 있어. 그러잖아. 캐시로 매덕 땡기는 게 토요일은 안 돼. 네? 애들 풀면 그런 적이 있더라고. 자, 그러면 보증금을 안 돌렸을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기다려라. 이게 이제 제가 강추하는 방법이고, 이제 기다려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악덕 임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찢어줘야 돼요. 찢어줄 때 일단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집행권호를 확보를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길잖아. 이 방법 밖에는 없어요. 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변론을 열어야 되니까 절차가 이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우리 이제 김 대표 얘기한 것처럼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자, 지급 명령이라는 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이걸 이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걸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지급 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이 지급 명령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서를 채무자에게 송달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2주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2주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됩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면은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줘요. 채권자에 보내줍니다. 그럼 채권자 이걸 받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확정 판결하고 똑같아요. 바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이 지급 명령이든 아니면은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이든 상환급부 판결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임대 목적물을 돌려주는 게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떨어져요. 피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과 상환해서 보증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환급부 판결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할 때는 보통의 상환급부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 신청을 할 때 반대급부가 이행이 되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반대급부를 제공을 하고 집행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증금 반환 판결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집행 신청할 때 인도해버리면 점유가 없어지니까 대항력의 요건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주택의 인도가 배당금 수령의 요건으로 늦춰놨어요. 그러니까 집행 신청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행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고,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하는 방법,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가면 시간은 좀 걸린다. 근데 지급 명령에서도 얘가 이제 이를 제기하고 다퉈버리면 다시 본안 소송을 가야 돼요. 사실관계를 다퉈버리면. 난 보증금 채권 없다 이렇게 배치해 날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지급 명령 신청을 했는데 그럼 송달을 하잖아. 송달 안 받아버려. 안 받아버려. 이게 그래, 이제 문제야. 악덕
법원에서 오는 모든 보편물 수령을 거부해버리죠. 그럼 그렇게 시간을 막 한 반년 끈 다음에 그 다음 줬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뭐 무슨 처벌을 받나요? 처벌이 아니라 네. 자, 그거는 내가 언제든지 인도를 해줄 테니까 보증금을 받아내라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이행지체가 성립해. 지원 손해금이 붙는단 말이에요. 연 15%? 아니, 그때는 이제 내용 증명 보내면 그냥 연 5%. 그 다음에 지급 명령 결정서가 송달이 되건, 내지는, 소장 부분이 송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연 15% 지원 손해금이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뭐, 넣어놓고, 이자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송달을 거부해버리면, 야간 송달, 휴일 송달, 특별 송달,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시 송달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그럼 뭐, 최종적으로는 경매 통해서 뭐 배상받는 뭐 그런 건가요? 근데 경매까지 가기 전에 보증 내줄 거예요. 경매 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네네. 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네.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상속의 특례라는 게 있어요. 상속의 특례. 어떤 게 있냐면은 누가 이제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원래는 상속인이 승계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상속인이 주택임차인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아. 혹은 상속인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누가 주택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놨느냐 하면은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원래 사실혼 배우자는 그건 아니야. 상속인은 아닌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상속인이 있기는 있는데 상속인이 같이 살지 않아. 그러면은 주택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하고 2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친족이 승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취급을 해서 그렇게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2촌 이내의 친족이 상속을 받도록. 보증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5억이야. 사실혼 배우자도 없어. 그냥 어디 가가지고 노숙자 비슷한 불쌍한 사람 하나 데리고 와서 살고 있었어. 아들처럼 키웠어. 그냥 둘 사이에는 걔가 승계받을 수 있나? 못하지. 왜냐하면 걔는 남이잖아. 2촌 이내 친족이 아니잖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근데 임차인이 있는데 자기 동생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 임차인의 자녀들도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자녀는 같이 안 살아. 동생하고 같이 살아. 그러다가 임차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보증금 누가 가진다? 동생이 가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있어야 동생의 주거 생활이 보장이 되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상속의 특례를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부모님이랑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당연히 부모님한테 그렇죠. 가는 거예요. 네, 부모님한테 가는 거죠. 동생은 2촌이고 부모는 1촌이고. 그럼 그게 실제로 거기 거주한다는 현황 조사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주민등록상 거기 있으면 되는 건가요? 원래는 가정 공동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일상생활을 같이 영위하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방 하나 빌려줬다 이거는 가정 공동 생활을 영위한다 이렇게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살고 있더라도 주민 그 전입 신고가 안 돼 있으면 그거 상관없어요. 전입 신고가 실질이 중요하다. 이거는 실제가 중요하다. 실질이 중요하지. 자, 그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고 공기사항 그걸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강남에 있는 공간 더하기 12월 17일에 여기에서 오후 2시 여기서 우리 오프라인 방송을 하는 걸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 전날까지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적극 협조하겠다. 시간을 얘기를 안 했어요. 2시. 오후 2시? 2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그날 방송을 하나요? 그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거기서만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질문도 하고 우리끼리 대화하고 놀고 떠들고 뭐 이런 거죠. 뭐 좀 무슨 꼭 방송을 한다 뭐 또는 강의를 한다 이런 격식보다는 같이 경매하는 사람들끼리 주제 하나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우리 명쾌 이 선생이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다. 근데 큰 주제는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 이외의 주제라도 상관은 없다. 꼭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가 파보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라. 단 5시까지 밤새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자, 그날 뵙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